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급격히 대두돼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지를 했다가 상당히 여론이 많이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지 말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낸 것 같습니다. 시적절하게 저희들, 타임 있게 세미나를 하고, 이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 발표 토론 자료를 정리해서 정책 당국에, 금융위원회 정책 당국에 우리 정책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금년도에 블록체인 포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2월 1일 날 금융 ICT 학회와 같이 경제학술대에 참여하고, 3월경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월에 방송통신대학하고 STO AI 핀테크 관련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공급망 관련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연결을 지어서 공급망 관련 국가 정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현재 코트라하고 현재 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보안, 그 다음에 이제 STO가 이제 법인 영업이 가장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슈 주제를 가지고 STO하고 법인 영업 주제를 가지고 상반기 중에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런던시하고 서울 금융중심지 관련 국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볼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핀테크라든가 11월 달에 연례적으로 행사한 DMTS 행사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는 긴급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한 에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이 명시적으로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기초자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거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와 같은 비판 여론이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오늘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된다 안 된다 금융위에서 명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해외 사례를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라, 이렇게 아마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의 염려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을 때 기존의 금융 자본시장에 있던 자금이 이쪽으로 확 쏠려서 금융 시스템 내진 리스크,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같이 우리가 발표 토론자님들이 검토를 해서 정책 당국의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임민호 연구원님은 작년에 이쪽 분야의 전통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연결한 보고서를 많이 좋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오프라인에 초대를 했는데 오늘 마침 좋은 타임이 있는 기회에 좋은 발표를 해서 그 발표를 모셨습니다. 나머지 네 분들도 이쪽 분야에 좋은 토론을 해줄 것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개최 취지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순덕 교수님 다음 사회를 진행을 해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임민호 님이 발표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요. 약간의 이제 소개를 해 주신 다음에 발표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들리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임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리서치 센터에서 채권 쪽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한 1년, 한 2, 3개월 전쯤에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된 자료로 처음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를 어, 가상자산 관련된 어,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료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쓴 것 같은데요. 대부분 저도 이제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금융에 미치는 영향 혹은 금융에 편입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좀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전통 금융이 이끄는 가상자산 생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MVRB라는 온체인 데이터 차트입니다. 크게 이 데이터로 보면은 2010년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 사이클이 크게 네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민호 님, 2011년에서 2015년, 잠깐만요. 네, 화면을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네, 예. 잠시만요. 화면 사이즈를 좀 키워주세요. 배율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1년에서 2015년에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탄생을 하고 지각 같은 산업 기반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때 2015년도에 이더리움이 탄생을 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상승장에는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ERC20 표준 토큰에 따라서 ICO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국면이었던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웹3 내러티브죠. 디파이나 NFT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이 구조적인 상승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번 상승을 이끄는 그런 주된 재료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같은 금융기관들의 제도적 채택, 제도적 채택에 의한 기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과거와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면 웹3 생태계를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레어티브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어떤 구조적인 변화는 부재하고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유일한 동인이라는 게 과거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은 저는 기관 투자자와 투기 수요가 공존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외 다수의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증권성 이슈 같은 규제 불확실성이랑 가치 증명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러티브가 아닌 실질적인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영역이 블록체인과 금융의 어떤 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자산과 서비스의 신뢰가 담보되어서 토큰이나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약점이 서비스와 자산의 신뢰가 낮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유틸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즉 디지털 자산이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이 디지털 영역으로 진입하는 방향입니다. 저희가 뭐 STO 같이 금융이 디지털화여서 토큰화 된다는 것인데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금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 RWA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왜 가상자산 블록체인이 금융과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금융 수준으로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증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금융과 동일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각국의 협력을 권고한 상태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CFTC에게 이제
디파이의 금융 행위는 규제 대상이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미카의 디파이 관련된 법안은 현재 없지만 단계적으로 제한될 예정이고요.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킬스위치 의무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즉 이제 가상자산 산업이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중앙성 문제보다는 전통 금융에 준하는 규제 준수 여부가 더 중요해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향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왜 필요한지, 왜 비트코인이 어떤 유틸리티가 있는지를 가볍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산업 변화가 있었고 한 가지의 매크로 환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국가 차원에서의 육성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했지만 SEC와 리플의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아니면 바이낸스발 불확실성이 종결되는 등 어떤 법적 판단의 근거는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법제화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 육성 정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 그리고 UAE,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미국 규제 당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아래 차트를 봐주시면요, 2017년도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 수요의 지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며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자체가 국제적인 자산으로 어떤 단일 통화라도 초월하고 가상자산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고객들이 많은 문의를 주기 때문에 투자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도 작년에 했던 발언 중에 의미 있는 발언이 있는데요. 가상자산이 미국 경제의 자산군으로 자리 잡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레가시인 이제 미국 규제 당국과 금융기관들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 변화에 맞춰서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시도 같은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EDXM이라고 하는 시타델과 피델리티, 셀슈압이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토크나 같은 경우에는 프랭클린 템프턴이나 스테이 스트리트, JP 모건 같은 기관들이 토크나를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크로 환경도 상당히 비트코인이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에는 SB발 운행 위기가 있었고 6월쯤에는 부채 한도 협상 교착이 일어나면서 신평사가 미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월 이후에는 미국의 과도한 국채 발행에 따른 장기 금리 급등이 나타나면서 전통 자산들 즉 이제 미국 채권이라든지 주식 그리고 신흥국 환율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작년에는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 확대했습니다. 러우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과 중국 중심의 탈세계화 흐름은 더욱더 가속화됐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신흥국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 가치 하락을 이제 맞이하면서 신흥국은 이제 가상자산 채택을 증가했습니다. 왼쪽 아래 표를 봐주시면 작년에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 지수인데요. 4위인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신흥국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의 필요성이 증가한 환경에 실질적인 활용도가 증가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에는 투기적인 수요랑 산업 불확실성에 따라서 금과 비슷한 속성을 가졌음에도 높은 가격 변동성에 자산 배분 관점에서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산업 변화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작년에 일부 가치 저장 성격의 자산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가상자산의 구조적인 할인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24년도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그리고 규제 명확성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산업 진출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현물 ETF 출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EC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을 동시에 승인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정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운용사들이 초기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수수료를 경쟁을 하면서 0%까지 내세우는 등 조건부 수수료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를 일부 대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금 정산 방식인데요. 미국 투자은행들이 현금 정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ETF의 지정 참가자라고 하는 AP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블랙락이랑 인베스코 같은 ETF들은 JP모건이 AP로 참가를 했습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향후 ETF 설정 이후에 더 증가된다는 점에서 미국 투자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재 수요를 실수요로 바꿔줄 수 있는 수단이 도입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 같은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어, 이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요. 기존에 있었던 투자 프로세스입니다. 명목 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중앙화 거래소나 타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복잡하고 투자 보호에 취약한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투자기 제약이 있었던 기관이나 리테일들은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러한 금융 상품화 되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됨으로써 잠재 수요를 실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수단이 도입된 것입니다.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키 분실 같은 물리적 위험이 존재하는 셀프 커스터디 대비 안전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자본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인데요. 크게는 미국 독립투자자문사나 401k나 IRA 같은 사적 연금의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독립투자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50%가 가상자산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왼쪽 아래 표를 봐주시면요. 독립투자자문사의 자금 규모가 약 114조 달러 수준입니다. 보수적으로 0.1% 정도가 유입됐다고 봤을 때 한 1,000억 달러 수준이 되고요. 401k나 IRA 같은 경우에는 22조 달러 수준입니다. 0.1% 정도 가정하면 22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으로 현 선물 차익 거래라든지 옵션 헤지 전략 같은 전통적인 투자 전략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처럼 한 300억 달러부터 30조 달러까지 다양한 레인지의 규모 자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비트코인을 편입했을 때 떤 효과가 있냐라고 봤을 때 현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이제 주식이 46.2%, 채권이 40%, 그리고 대체 자산이 13.8%입니다. 여기에 대체 자산에서 원자재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샤프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자산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단기적으로 자금 유입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표를 봐주시면요. 많이들 이제 비유하는 게 금현물 ETF 도입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04년도 11월에 금현물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을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도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단순히 출시 자체가 대규모 자금의 유입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장기적 수요는 결국 상품의 적합성이나 시장 채택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의 영역으로 편입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운용사들은 이제 광고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광고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인식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확대된다는 점이 두 번째 의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최종 결정 시기가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단기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통한 거래 검증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 집중화 문제라든지 증권성 이슈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간 승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는 이미 스테이킹이 활성화된 이더리움 ETP가 지금 출시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스테이킹이 불가능한 ETP가 출시된다라고 한다면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더리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직접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투자하는 방식 대비 ETF를 통한 투자가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ETF를 통한 보유인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이러한 상품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가능하게 될까라는 그 주제인데요. 현재 이제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에 이번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중개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크게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17년도에 발표했었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본시장법 제4조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통화 그리고 제5조에는 포괄 규정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이 해당되느냐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만족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고 다른 국가의 현황이라든지 거래 정책의 시장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해외 사례가 존재하고 7월에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중개에 관련된 정책은 단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어, ETF 출시는 단기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103조에서는 신탁재산에 제한에 의해서 현재 출시가 불가능한데요. 이미 자산운용사들은 가상자산 ETF를 신규 수익원으로 삼고서 출시를 하려고 상당히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하나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내부 리서치실을 이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규제 당국이 이제 금지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이 해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이나 홍콩 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이라든지 블록체인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ETF, 국내에 있는 ETF 시장을 살펴보면 현재 미래에셋과 삼성자산운용의 양강 체제, 즉 독과점 체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운용사들은 점유율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ETF 출시에 대해서 상당히 선점을 위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출시는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공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물 ETF 도입 이후에는 금융기관 수준의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탁과 지갑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자금 분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데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처럼 지금 현재 금융기관을 위한 커스터디가 조금 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격 파생 상품 시장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옵션에 대해서 지금 SEC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마켓메이커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TF라든지 파생상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잘하는 글로벌 IB들이 마켓메이커로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PBS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프로쉐어스 같은 경우에는 SEC에 이번에 나온 비트코인 현물 ETF 기반으로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그런 상품들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투자하거나 금융상품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상당 기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차트를 봐주시면요. 국내 주식시장 규모와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전체 규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보다 작은 수준이고요.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현재 기관 투자들이 진입하기 위해선 유동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장 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 투자들이 참여하고 상품화 가능한 가상자산은 상당 기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통 금융권들은 디지털 자산 사업에 상당 부분 진출해 온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수탁이라든지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이미 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요. 2024년도 루나테라 사태 그리고 FTX 사태에 따라서 모두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미 국부펀드나 연기금도 상당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된 투자를 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퀘벡주 연기금이라든지 싱가포르 테마셋 같은 경우에는 셀시우스랑 그다음에 FTX에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있어가지고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이러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투자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장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제도 확보라든지 규제 공백이 해소된 이후에서야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대학 기금 같은 운용 자유도가 높은 그런 기관들은 가상자산 투자 익스포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기관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핑크가 증권의 다음 차기 형태는 토큰화가 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큰 증권 도입을 통해서 기존에 유통이 되지 않았던 비정형 증권의 발행과 유통 시장에 주목을 하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있는 전통 자산들을 토큰화 시켜가지고 기존보다 거래 비용을 개선하고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거래 소유 내역을 확인하는 등 자본 효율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토큰화의 장점은 모든 주체가 효용을 얻는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이 ETF 토큰화 사례입니다. 실물 자산에 있는 ETF나 주식이나 채권을 토큰화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자산이 담보가 제한적이고 거래 시간 제약 그리고 T+2일 결제일이 존재를 하는데 토큰화 될 경우에는 디파이 플랫폼과 연계해서 대출과 예치가 가능하고 365일 24일 거래가 가능하고 글로벌 성격을 띠며 즉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즉 자산 자체도 기존 금융 서비스와 자산 자체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블록체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한정된 서비스를 전통 금융과 인프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자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금융 플랫폼의 비효율성을 개선되는 측면에서 효용을 얻을 수 있고요. 가상자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상관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 대신 전통적인 자산을 온체인 상에서 투자 대상을 전통 자산으로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 미국채 실물자산 토큰 TBL 추이입니다. 연초에 한 1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연말에는 8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의 토큰화 기술의 활용은 퍼블릭 블록체인 활성화에 기여해 웹3 생태계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미국채 토큰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더리움과 폴리곤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디파이 프로토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금융과 실물자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담보자산의 실물자산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유니석 같은 경우에는 KYC 옵트인 기능을 추가를 했고 아베 같은 경우에는 기관 전용인 아베 아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어떠한 어, 곳에 활용할지를 알고 싶다면 이제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통화청 중심으로 진행되는 파일럿인데 여기에는 비엔나의 멜론이나 소시에테 제네럴, DBS 은행 같은 17개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고요. 싱가포르와 영국, 스위스 같은 규제 당국, 그리고 IMF가 정책 제언을 위해서 합류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가디언이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 글로벌 IB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대부분 기관 거래 규모의 대규모 거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 거래라든지 대규모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디파이와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JP모건과 SBI 디지털은행 그리고 DBS 은행이 프로젝트를 했었던 외환거래입니다. 국경 간 외환거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본 국채와 엔화 예금, 싱가포르 국채와 싱가포르 달러 예금을 토큰화 시켜가지고 디파이 프로토콜인 아베를 활용해서 국경 간 거래를 실시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차트를 봐주시면요. 실질적으로 달러 송금 수수료가 약 6% 정도가 됩니다. 근데 디파이를 사용할 국경 간 송금에 이런 토큰화와 디파이를 활용될 경우에는 이러한 대규모 거래 비용이 절감이 되고 투명성 그리고 실시간 거래를 통해서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JP모건과 아폴로 글로벌이 시행했던 WN과 자산운용 파일럿입니다. 어, 아폴로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기존의 개인 고객들의 접근하기 힘든 사모펀드와 부동산 펀드 같은 이러한 펀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양한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된 자산들을 원클릭으로 모두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동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슬리피지가 제거가 되고 대체 투자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4천억 달러의 신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명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때 3천 번의 오퍼레이션 과정이 4번으로 축소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해진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 유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의 토큰화 시점에서는 저는 멀티체인의 시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안성 측면에서 단일 블록체인이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결한 네트워크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 맞는 멀티체인 형태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P모건 같은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멀티체인이 공존하는 환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성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활용할 때에는 낮은 비용과 빠른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대비 탈중앙성 대비 확장성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YC 프로세스를 거친 화이트리스트 내 참가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중앙성 대비 탈중앙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확장성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운용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멀티체인 시대에 다양한 블록체인 위에 DApp이 올라갈 텐데요. 다양한 블록체인 위에 있는 자산들의 호환성이 가장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낮은 비용 그리고 빠른 속도가 있는 확장성이 좋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 아바란체처럼 기관 전용 서버넷을 구축해서 KYC를 충족한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 1이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멀티체인이 가속화된 시점에 다양한 체인들을 연결하기 위한 상호 운용성 솔루션으로 체인링크나 엑셀라, 레이어 제로 같은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이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면은 제가 발간한 자료를 참고해서 이 PPT를 작성했으니까 제가 이 리스트에 있는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플로어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민호 연구원께서는 전통 금융과 그 디지털 자산의 상호 연계성 어떻게 신출했을 때 여러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전통 금융이 가상 자산에 진입했을 때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는 오늘 지정 토론으로 4분 모셨고 또 플로우에 계신 분들도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으로 그 오종석 대표님, 최드립 팀장님, 박상욱 이사님, 배운철 소장님 네 분을 먼저 지정 토론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오종욱 웨이브리지 대표님부터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이 오늘 발제한 내용 중에서 이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든가 현장에 계시니까 또 미국의 상장 추진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전통 자본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런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종욱 대표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웨이브리지 오종욱입니다. 혹시 잘 들리실까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지난주 1월 11일 날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을 때 그 해시드 오픈 리서치 김영범 차관님과도 같이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하고 발표 자료가 만들어진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웨이브리지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수탁하고 보관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대량 매매, 거래, 운용, 뭐 랜딩 바로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국에서 바스프 라이센스 기반으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06년부터 미래에셋 자산운용 채권운용팀에서 MMF나 시가채권형 펀드들을 좀 운용했었고요. 주식이랑 채권 파생 펀드를 좀 운용한 경험이 있었어서 실제로 비트코인 ETF를 만드는 거를 한국에서 좀 2017년, 18년에도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더 시기가 너무 일렸던 시기고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은 국내 핀테크 업체지만 미국의 SEC 기반으로 이제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서 실제 ETF를 발행해서 운용하는 것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2021년에 미국의 이제 코네티컷 주의 뉴욕 코네티컷 주의 에셋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서 작년 8월에 ETF 3개, 월배당 ETF 3개를 저희가 상장을 시켰고요. 실제로 S&P 500, 그다음에 미국의 코퍼레이트 본드, 그다음에 미국 단기 국채 ETF를 월 배당해주는 상품으로 저희가 3개를 상장을 했고 어제까지 US 달러로 900 밀리언 정도의 1조 한 2천억 정도의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CME 선물 옵션 ETF를 만들려고 해봤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시장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SEC에서도 조금 더 난색을 표현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현재는 현물 ETF가 나옴으로써 조금 더 대체 투자 상품 등 예를 들어 비트코인 뭐 커버드 콜이라든지 레버리지 혹은 세배, 인버스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그래도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점은 좀 자유로운 어떤 토론과 그다음에 그런 주제에 대한 혁신적인 구조를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게 저는 꽤 놀랍기는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실제 현재 상황에서는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삼성자산운용이 비트코인 ETF를 런칭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실제 그 ETF의 그 AP와 이제 LP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증권사들인데 그 증권사가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법인 계좌가 혹은 증권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살 수 있어야 국내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고
커스터디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펀드 어드민에서 이제 평가하고 세틀먼트 하는 이런 체계가 있어질 텐데 지금 국내 상황에서는 금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국내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드는 거는 아직 그 컨센서스가 모여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그 부분을 좀 열어줬다 해서 제가 화면을 하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게 있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안 되는 거는 이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 있는 ETF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되는 것조차 지금 막혀진 상황이라고 뭐 다들 이해하고 계실 테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형평성에 좀 맞진 않고 법리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금융이나 당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저는 국내에서 법인들이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오픈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가상자산 기본법이 어쨌거나 나와서 실제로 증권사나 금융사들이 이런 가상자산을 일단 구매라도 해볼 수 있는 계좌라도 만들어서 거래하고 커스터디할 수 있는 구조까지는 나와야 그 다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제 말씀은 좀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실무적인 입장에서 지금 가장 현재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법인 계좌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거를 증권사에서 허용하는 게 아마 어렵지 않을까 아마 그런 실무적인 내용도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아마 오늘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했으니까 아마 다양한 각도에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 박상옥 그 크립로드 이사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립로드의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을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곧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어, 규제와 그다음에 세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 일반 개인들이 ETF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에 투자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22%에 해당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나의 암호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수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잠재적인 어떤 수요층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법적인 것들의 규제 완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꿈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성화되고 직업 창출도 이루어져야 되고 금융 자산도 더 커져야 되고 이거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어떤 흐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곧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할 것이 아니라 관계 당국에서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이런 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한다거나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TF를 통해서 또 해외의 ETF가 아니라 국내 운용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과연 이것이 향후에 어떤 반응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대 심리가 사그러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능한 규제와 어떤 이런 제도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저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호 기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잠재 수요를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를 그 조속한 시일 내에 철폐를 주십사 하는 지금 금융당국에서 요청 말씀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최두립 팀장님께서 그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뭐 인터넷 커머스 업체에서 좀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2016년도 인터넷 뱅킹 했을 때 제가 나름 이제 사업 PM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고, 그걸 기회로 이제 하나금융 쪽에 이제 신기술 관련된 일들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KB증권에서 STO 플랫폼 구축을 총괄 PM하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하나금융 자회사의 이제 그 전자금융 사업자이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핑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보고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STO를 하면서 어떤 좀 불편했던 부분 아니면 부족했던 부분 사실 그런 걸 좀 소개 드리려고 했는데 주제가 이제 완전 이제 코인 시장으로 그 토큰 시장으로 가다가 이제 코인으로 넘어온 부분이라 좀 저도 이제 좀 그거에 따라 조금 조정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STO라는 부분하고 지금 크립토 커런시 부분은 되게 다른 영역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블록체인 카테고리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 사항들이 되게 느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2018년도 제가 이제 하나금융에 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을 금융에서 녹이기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실증적인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코인 시장으로 많이 전향되면서 사실 어떤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빠져 있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쉬워요. 사실 이제 그게 되게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STO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사실 STO의 주제상은 코인이 아닌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 사실 그 스마트 컨트랙의 어떤 틀에서 그 정권화를 하고 주주 명부를 관리하고 권리를 양도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핵심인데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부분들이 녹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법제화가 되게 뒤처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사실은 STO라든지 이런 크립토커런시 부분은 사실 갖춰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방향도 되게 다른데 그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SEO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발행사가 있고 그 발행된 정권에 대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사가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그 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권리를 관리하고 실물 자산에 대한 매각부터 해서 이윤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투명적인 관리 체계가 생태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 상장을 하면 주기적인 그 세금에 대한 부분 또는 회계적인 그 심사를 해서 공시를 하는 부분 이런 게 가치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태계가 필요한데 사실 이게 코인 시장과 겹치면서 어떤 생태계 마련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STO 입장에서는 되게 부진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STO 시장에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이런 코인 시장과 묻어서 가는 거는 좀 분리했으면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향후에 이제 CBDC라든지 뭐 오픈 페이먼트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크리틱 커런시를 기반으로 한 부분은 사실 제도적으로 되게 큰 이슈가 큰 것 같아요. 첫째적으로는 외환거래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화의 어떤 유출입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것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쓴다는 것들은 되게 큰 이슈가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는 거는 그래요. 이 코인 시장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향후에 이제 CBDC나 페이먼트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생태계적인 마련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또 아쉬운 거죠. 그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전자지갑 같은 뭐 코인 지갑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페이먼트라든지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뭐 우리가 지금 보험이나 뭐 유통에 관련된 어떤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든지, 아니면 전자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를 기반으로 뭔가 그 인감 증명을 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줬으면 오히려 이런 코인 시장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이 생태계라는 부분에서 코인과 토큰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좀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 생태계적인 발전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두립 팀장님께서는 이제 STO와 코인 시장이 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그 토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배운철 소장님께서 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임민호 연구원님 그 좋은 보고서 내용으로 발표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 관련된 보고서는 제가 열심히 읽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 많이 파악을 했고, 오늘 금융산업 전반에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범위가 꽤 넓긴 한데,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월 10일 날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떤 자산운용사의 어떤 상품들이 어떤 정도의 수수료로 어느 거래소에서 살 수 있을 것인지, 티커 정리하고, 뭐, 투자 상품들을 조금 정리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사는 지금, 최근 뭐, 저기, 발행된 기사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형태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제 국내 거래가 안 된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어, 되게 이제 황당한 케이스죠. 이게 미국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투자를 정상적으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투자가 안 된다라고 얘기됐다는 부분들이 매우 유감이고, 한국의 금융당국의 정책들이나 대응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에다가 어, 승인될지 안 될지에 대한, 뭐 승인되면 어떻게 할 거고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다. 승인 안 되면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거고, 승인됐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정책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금융 규모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으로는 거래량이 한 40%를 한국에서 커버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탠더드 차터드가 1월 8일 날 냈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새로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무려 132조 정도라고 예상을 했었고, 첫날 현물 ETF 거래량이 6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것만 아까 뭐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하소연도 해보자면,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이제 시장에 등장됐을 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특히 ICO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이분화시키고 이 뭔가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과 금융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기술시장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 시장이 이제 미국 내에서 여러 검토 끝에 이제 이 정도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금융상품으로 괜찮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뭐 지단하잖아요. 한 10년 정도에 걸친 기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 출시됐는데 당일 증권사에서는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거래에 대한 공지를 했다가 번복을 하고, 또 특정 증권사에서는 야 그럼 비트코인 선물 ETF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선물까지 막고, 야 선물은 괜찮아, 이런 얘기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그 며칠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냥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 상품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표현들을 들어보면 미국 사례가 우리의 법 체계와 달라서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걸 미리 고민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야죠. 당일날 돼가지고 법 체계가 다르니까 쉽지 않다고, 쉽지 않겠죠. 그걸 고민해가지고 지금 임연구원님이 연구 자료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미국 금융시장의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보다 더 엄격하고 또 더 타이트한 정책을 정할 거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빨리빨리 제시해서 이 시장을 끌고 왔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미국 시장에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까 앞서 이제 박상욱 이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수익성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미 크립토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하면 수익성이 제일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세금을 내야 되고 하는 부분 고려하면. 그러나 이게 이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개설되어 있는 증권 계좌에서 그냥 ETF 주식을 하나 더 사는 구조인 거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 시장에 상장돼 주식 시장이라는 형태로 상장돼 있는 부분에 대한 상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자금이 몰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 이 상품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그럼 거래를 하지 않거나, 그럼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기존에 지금 블록체인 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할 부분이냐, 오히려 신규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자금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자금들이 미국 ETF 상품으로 가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면 빨리 국내에 어떻게 ETF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금융정책의 어떤 후진성 또는 금융정책의 이 뒤따라가기 뭐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의 현 주소라고 보여지고요. 매우 안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답답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승인된다라고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승인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오늘 뭐 대통령실의 의견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만약 이게 승인이 현재 상태에서 안 되게 되면 4월 총선 끝나고 다시 어떤 위원회 구성하고 뭐한 9월 이때까지 가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파급 효과들은 또 우리는 뒷북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책적으로 시장을 열어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법인 사업자들도 이제 이슈가 좀 되거든요. 법인 사업자들이 주식 투자라는 부분들을 자산 운용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이걸 샀을 경우에 이제 회계 처리 부분들은 기존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회계 정도로 처리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빨리 주면 기존 법인들도 이제 금융기관 아니요 개인 아니어도 법인들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법인 같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는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임연구원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으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5월 달에 승인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시장에서의 반응과 또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정책들이 따라야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의견 결정되는 이더리움 ETF, 현물 ETF는 바로 승인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갈 것이다. 그리고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더리움 자체가 비트코인하고는 이제 합의 알고리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금융상품의 ETF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부분들도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을
해서 갈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시장을 좀 열어주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방향성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뭐 계속 뭐 해외 자료나 기사들 찾아보면서 또 국내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뭐 여기 오늘 뭐 저희 저녁 시간에 줌으로 보고 나중에 녹화된 자료가 그 블록체인 그 포럼 쪽에서만 볼 거니까 뭐 제가 뭐 정규 방송에 가서 하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좀 더 높여주시거나 의견을 좀 분명하게 내주셔야 시장이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 소장님께서는 그 ETF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물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 거래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를 하게 되면은 신뢰성 있는 증권 계좌를 통해서 쉽게 접근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서 오히려 소비 투자자들의 보호 측면도 강화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금융정책 당국이 이미 사전적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시장에 어떤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네 분의 토론을 마치고 또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안상선 대표께서 카톡방에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안상선 대표님 혹시 계시면 직접 구두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안상선 대표님께서는 지금 카톡에 올려주신 것이 국내에서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100%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분산 투자가 가미된 비트코인 ETF가 리스크가 낮고 투자 금액 허들이 다소 낮아 매력적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국내 코인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임민호 연구원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예, 임민호 연구원님 아직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이 혹시 네.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로 썼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 규제 당국 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물 ETF로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이제 발생을 하는 등 이제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70% 이상 거래량이 알트코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ETF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뭐 침체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금융당국에서 염려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을 때 전통 금융시장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염려는 좀 없나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행 자금들이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전통 자산들에 배분이 되고 단기간으로 이제 흐를 가능성은 낮고요. 리테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자나 가상자산 투자자나 뭐 예를 들어 업비트 주식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 단순히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 주식을 빼서 투자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금융당국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에 참가하고 계신 분 중에서 자유롭게
손을 들고 그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그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제가 거기 임미로 연구위원님께 문자로 연락을 하나 제가 드렸는데, 거기 그 발표 자료 중간에 보면은 거기 캐시 온리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서 그게 어떤 의미이고, 예,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좀 기술적인 건데 저도 이제 ETF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련된 어제 업계 사람들한테 들어서 이제 아는 내용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정산 방식이 아니라 현물 정산 방식으로 이제 AP들이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을 직접 주는 방식입니다. 자산운용사한테.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SEC가 시장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P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운용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는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AP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금 정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IB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어떤 신뢰성도 높이고 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비트코인 대신에 현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ETF 내부에서 AP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정 참가자라고 하는데요. 얘네가 이제 예, 예. 네네. 하지만 정부 재정 사업 14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 AP가 이제 납입금을 ETF 발행사한테 전달해서 설정 환매를 요청하고 ETF 설정 단위에 맞게 자산을 매수하는 주체인데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운용사한테 전달해서 운용사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현금 정산 방식입니다. AP하고 LP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보통 국내 같은 경우에는 AP랑 LP를 같이 어, 계약을 맺기도 하는데요. LP 같은 경우에는 차익 거래를 하면서 시장 차익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수료도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괴리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납입금을 이제 ETF 발행사에게 전달해서 설정 환매까지 같이 요청하는 그런 주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텔레콤 서정열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시죠. 예. 임 연구원님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늦게 와가 자세히 못 들어가 좀 아쉬운데요. 네, 아까 그 주식 시장에서 네, ETF 현물 거래 네, 글로 옮길 가능성은 허용되더라도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네. 아까 배은철 소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허용이 되면 비트코인이나 뭐 앞으로 이더리움도 막 가능하다는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인의 뭐 거래소에 지금 뭐 자기 계좌 트고 뭐 입금식 이런 게 너무 복잡해서 관심은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일단 자금을 크게 나누면은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 자금이라고 있다라고 치면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자금은 뭐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개인 자금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어, 주식이나 뭐 가상자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를 할 테고 그분들이 가상자산 뭐 업비트나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분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현물 ETF를 굳이 그 22%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24시간 거래를 못하는 그런 단점을 안고 갈 가능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신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가장 문제인데, 그게 주식시장을 어떤 망가뜨릴 정도로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거기에 뭐 기존에 수요가 있었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규모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공의를 놓쳐서 저는 변철 소장님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아까 이제 그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SEC가 그 검토 중이라는 게 언제였는데 그 승인 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때서야 금융위에서 뭐 현물 ETF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또 그게 이제 언론에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오늘 뭐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한다 안 한다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하라. 이게 진짜 우리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가이드라인일까요? 입장을 내놓는데 정말 저는 제가 원래는 이 정권회사 애널리스트로 있다가 통신회사에 왔어요. 꽤 오래전에. 근데 이제 제 통신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통신도 규제가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 STO 일을 하면서 금융사들 만나고 이러 보니까 정말 모든 정권사나 금융기관들은 금융이나 금융감독이 바짝 엎드려 있더라고요. 이게 통신보다 더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뭐 김경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김영민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이거는 정부가 빨리 방침을 정하든지 가타부타 이걸 방향을 제대로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권사에서나 임영근이 보시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유권 해석을 정부에서 하는 것 제외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업계에서는 위반 소지가 있다, 없다, 아니면은 이게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눈치 봐서 못한다. 뭐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드리기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 예.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 예, 예. 네, 예.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금융 당국의 어떤 입장을 이게 유권 해석이 어떤 여부인지는 몰라서 떠나서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키움증권에서도 이렇게 뭐 배너를 띄워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했다가 황급히 내리는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게 거래가 될 줄 알고 준비를 했다가 저희도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막았거든요. 그게 이제 유권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 당국의 그런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 예,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추가 첨언해드리면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성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암호화폐 지갑이라든지 거래소 운영에 대한 그 뭐 익숙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기존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이제 ETF로 넘어갈 이유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임영건이 말씀하셨던 대로 신규 유입에 대한 부분들인데 신규 유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벌써 뭐 오래 들었던 사람은 10년을 들은 거고 짧게 들었어도 5, 6년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다른 상품 뭐 알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안정성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다는데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형태의 자금 유입들은 충분히 유의미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쇼크를 주거나 그리고 기존 주식 투자자들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고
미국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시키는 자금들도 사실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투자자들도 당연히 이 상품들을 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 거래하는지 나스닥에서 거래하는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지 이 상품의 특징은 뭐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거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증가에 대한 상황들이나 거래의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이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막아놓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애초에 우리가 증권사든 개인 투자자든 누구나 자연스럽게 오늘 뭐 우리도 11일 날 거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더니 상식이 막히니까 더 황당해하는 것이고 그 시장에 대한 걱정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국내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돼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어,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망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금이 기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니까 어느 정도 완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본인 담당자의 뇌피셜로 자금이 많이 넘어갈 것 같아. 그럼 걱정 아니야? 시장 충격 줄까? 이런 무슨 초등학생 같은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막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작년에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뭐 400%, 뭐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40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가 이제 현물 ETF가 나오고 나니까 코인베이스 주가가 뭐 얼마 전까지 한 24%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하지 않고 ETF 그냥 사도 되겠다라는 물론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거래에 대한 문제들이 한국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뭐 국내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거래소들도 그렇게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어떤 기관들이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상 전망치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한 뇌피셜의 걱정 가지고 일단 막고 보자 이런 형태의 정책 결정들은 앞으로도 없어져야 되고 이게 빨리 열어놓고 시장을 지켜보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혹시 그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은 혹시 한두 분 받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들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 ETF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쪽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IT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ETF 활성화가 그것들을 더욱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측면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건의를 함에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 동시에 어필이 되어야지만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이것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 정책의 바램, ETF가 그 산업 기술 효과도 있으니까 이쪽도 다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또 플로우에서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혹시 예, 없으시면 마무리로 우리 그 발표해 주신 임민호 연구원님께서 마지막 코멘트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 포럼에 초청받아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일단 어쨌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것은 어쨌든 이 가상자산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현재 뭐 제도적인
미비라든지 이런 금융당국의 우려에 따라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승인된 부분들에 일단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제 잘 해야 될지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때 조금 더 선진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에 우리 임민호 연구원님 좋은 발표해 주시고 또 네 번 지정토론 또 플로우에서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토론 자료는 보도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시간까지 그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비트코인 ETF 핵심 쟁점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에 관련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